이 책을 잘 보면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혐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서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게 사실은 한일 관계를 더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조국 전 장관이 죽창을 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도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흑자를 많이 가져간다 해서 우리한테 잘못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역은 돈을 적자 흑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역을 한다는 거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산 거잖아요.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 가치가 지급을 하는 물건값보다 높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이제 무역 적자가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무역은 서로 많이 하면 좋은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태도를 보고 혐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이게 악순환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그런 단순 논리를 펴는 분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제가 그런 걸 언뜻 그 종족주의에서 거기가 동북공정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얼마 전에 조선 테마사인가? 뭐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픽션 드라마를 가지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나 그래서 중단시키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문화혁명의 홍위병 같은 자세 같은 것들에서 비판을 했더니 또 대부분 이제 중국 사대주의로 친중 사대주의자로 몰렸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는 그 일본 사람들이 전쟁 때 기억하고 제가 오키나와를 우리 겨울 때 날씨가 좋고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갔는데 오키나와도 가보니까 2차 대전 때 오키나와 주민들이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가난해서 정신대로 갔고 근로 현장에 대략 조선인의 2배 정도의 숫자였다. 그리고 또 위안부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조선 사람만 다 잡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볼 땐 터무니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병직 교수님이 일찍 정대협이 진실에는 관심 없고 일본과 싸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대협이 해온 내로남불이라 그럴까 최근에는 뭐 그 회계 문제나 이런 거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였고 또 사실은 일본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문제를 또 다시 돈을 주면서 문제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수령을 거부했나요? 거기에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 당시에 합의에 의해서 그 당시 생존해 계셨던 분이 그 당시 시점에서 생존해 있던 분이 47분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37분이 1억 원씩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정대협에서 그동안 국민 모금을 한 걸 가지고 대신 지급했죠. 그러니까 이 위안부에 대해서 일단 뭐 대략 큰 금액을 고액을 지불한 게 대략 4-5차례가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65년 한일 합의를 통해서 모두 전면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의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93년에 고노담화 그리고 그에 이은 아시아 평화기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아시아 여성기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1997년부터 98년까지 대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한 그런 합의에 의한 행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15년에는 더 이상 못 믿겠다고 생각했는지 합의문에다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라는 말까지 도대체 이런 말이 세계 어느 나라에 외교문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근데 하도 이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처럼 돼버린 거죠. 그랬는데 그 합의를 했는데 실상 이번 정부 들어서 그 합의를 뭉갰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순수하게 국가 재정에서 그 당시 돈으로 우리 돈으로 108억 일본 돈으로 10억 엔을 내서 그 돈에서 37명에게 1억 원씩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 유족들에게 1인당 2천만 원씩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약 47억을 썼는데 나머지 57억이 붕 떠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화해치유재단을 없애버렸으니까, 허가를 취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돈만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심하게는 우리가 자판기인 줄 아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생겨서 일본 야후에 기사가 뜨면은 거의 70%의 댓글들은 단교만이 답이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국가 채통을 생각해서도 한일협정 했으니까 그거 우리 조선 말기에 정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 꼴이 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너희들만큼 밥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됐고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그때 피해를 받고 어렵다는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돕겠다. 그게 더 떳떳하고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자꾸. 예, 그렇죠. 그런데도 이 정권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럴싸한 표현을 쓰는 게, 국가로서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민간에서 그 본인들이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그러면서 이제 거죠. 대법원 우리 예. 저기 강제 동원 근로자에게 하면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 핑계 많이 됐었죠. 그러더니 집권하고 나더니 최근에 당황스럽다고 하고 뭐 뒤집은 거에 대해서 정말 이상.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맨날 독일하고 비교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안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도 그 홀로코스트를 부정을 하는 네오나치들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극우적이라 그럴까 극수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한다든지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걸 하고 이제 뭐 정말 한국하고 단교를 하자 그러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역사에 대해서 모든 100% 국민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다 사죄를 안 했다고 해서 진심 어린 사죄가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피해자도 아닌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당했으니까 사과받을 권리가 있다든지 또는 일본 사람도 그때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다 우리한테 무릎 ቁ고 사과를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개인과 종족을 구분하지 않는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도 연좌제를 그건 야만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를 타고 흘렀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그 후손들이 계속 사죄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일본의 현대를 사고 있는 개인한테 제국시대 때 자기 조상들의 죄를 사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국민도 뭐 그 후에 여진족이나 뭐 한테 수없이 사죄할 일이 많이 있었겠죠. 세종대왕이 그 후에 가서 뭐 군을 설치하고 뭐 했던 것들이 다 평화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참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거의 다 집단주의적인 사고잖아요. 그죠? 일본의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소수들 또는 독일의 네오나치나 또 이쪽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주장하지 않는 거나 뿌리는 다 같아요. 그죠? 이제 개인이 조상들의 죄나 공적을 그대로 이어가는 연좌제적인 생각, 핏줄의 원죄론이고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진심 어린 사과는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뭐 언제면 진심 어린 사과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93년 고노담과 그 다음에 97년, 98년 그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수상들이 각 피해자들에게 모두 직접 사죄를 담은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노다마에서 반성과 사죄,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했고 또 97년, 98년에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그 돈을 현금을 전달할 당시에 수상들이 모두 다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전달했고 또한 2015년에 아베 수상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이라고 표현했고, 더 이상 일본 입장에선 진정한 사과라고 하면 그 진정성을 뭘로 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저 독일 수상이 가서 비 오는데 무릎 꿇고 뭐 홀로코스트 저기 폴란드 가서 뭐그 반성 이거하고 맨날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외국의 제국주의,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선진국들입니다만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 통치에 대해서 사죄를 하거나 아니면 배상을 하거나 했다고 알고 있는데, 독일이 전쟁 범죄로서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사죄를 했지만은 그들이 제국주의 국가 중에 식민 통치에 대해서 사죄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뭐 30년대 이때는 사실은 미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대국이 다 전 세계의 그렇죠. 거의 70%가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배상이나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그 일탈적인 범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민 통치 자체에 대해서 보상을 한 예는 없거든요. 한국은 1965년에 1965년 한일 협정문을 두고 한국 정부는 그 5억 달러를 유상 2억과 무상 3억 달러를 보상해 주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일본이 허용을 했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알렸죠. 하지만 또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로서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독립을 축하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지원이다라고 일본 정부는 양쪽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게 한 거죠. 했고, 그거를 또한 한국 정부는 인정했던 거죠. 이것을 이제는 이 책의 저자인 이시오카상 같은 경우에는, 이시오카 선생은 조상들의 현명한 합의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 역사도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일본하고 합작회사를 다녔고 일본을 자주 가봤지만, 일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개발이 빨리 됐고 쉽게 된 건 거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국수주의적이고 내셔널리즘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큰 위기였는데 중국하고 국교가 정상화되고 거기서 중국이 부상하는 사이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기회를 찾았고,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도 견조하게 성장을 해서 오늘날 되는 데는, 노태우 대통령이 무슨 군사 정권의 연장된 정권이었지만 적어도 노태우 정권이 했던 북방 외교,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하고의 국교 정상화는 역사에 남는 역사.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국수주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일본하고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은 훨씬 더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죠? 월남전 참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대졸들, 고급 인력들이 독일에 간호사로 가고 탄광광부로 갔던 이야기들은 그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제가 외국에 다녀서 보면 이렇게 홍콩 같은 데 가면 필리핀의 그 수많은 인력들이 홍콩에 와서 가정부로 일하고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쯤 휴가가 되면 그 센트럴파크 공원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시장이 열리고, 이런 거 보면 국가 경제 개발이 안 됐을 때 국민들이 해외를 떠다니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는 건데, 사실은 이 강제 동원 여부는 진실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일 국교 정상화의 배상 책임에 관한 거는 국가 외교적인 거니까, 그거는 거의 국내법하고 동일한 지위를 갖는 국제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책에서도 지금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만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어려워지면 그냥 모든 정권에서 서로 하잖아요. 그건 뭐 외교라는 게 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지금 미국하고 하는 척하는데 뭐 강성 발언을 하는 거 보면 다 자국 내 사람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외교를 가지고 적을 밖으로 돌리는, 북한도 툭 하면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마지막에 그런 독도가고 뭐 일본은 얘기도 안 했는데 일본의 일왕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그래서 이게 아주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근데 이번 정부처럼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적이 드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그 국교 정상화에 보면 양쪽이 그 배상 책임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절차까지 다 돼 있잖아요. 예, 정해돼 있고 그러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달리 사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책이 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이번 정부에서 불거진 한일 간 역사 문제로 직영공 문제가 있고 또 위안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직영공 문제를 작년 12월에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직영공 문제보다는 위안부 문제, 이번 한국 정부와 언론이 가르쳐주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은 좀 팔리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근데 이제 사실은 대중이 듣고 싶어하지 않고 믿고 싶어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역사는 일본은 악마였고 우리는 백의 민족으로 평화롭게 살았는 나라고 일본이 침공 안 했으면 그러지 않았어도 근대화는 다 돼 있었고 맹아가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소수 의견을 내면서 이제 구박을 많이 받으시고 있는 중인데 개인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실을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본인 개인의 어떤 가치를 느끼시고 또 우리 국가의 미래를 봐서라도 이게 왜 좋은 거라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사람 개인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개인 그리고 한국 사회적으로 생각이 한번 뒤집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과 개인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 자체가 이익을 준다는 걸 한국인들은 아직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은 생각이 한번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뒤집어지는 경험을 가진다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뭐 경제 문제라거나 아니면 외교 문제라거나 한 번 뒤집어지고 나면은 쉽게 몇 번 이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그 반일 감정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너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문재인 정부가 또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또 활용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램지어를 비판한 사람들이 이제 마크 램지어 교수가 계약서를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걸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한국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 두고 하는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경우 전 세계 잘 없을 것 같거든요. 계약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계약서를 남길 유인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포주 입장에서 아니 반대로 위안부 입장에서 계약서를 남길 유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뭐 위반했다고 해서 또 무슨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을 거고.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보려면 1930년대, 40년대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었고 또한 그 해방 이후에는 어땠고 위안부 문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일본의 위안부들도 그런 공식 계약서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여자들도. 그런데 재밌는 비교가 1991년 이후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일본인 중에서는 내가 위안부였다고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약 3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략 위안부는 일반적으로 추정컨대 조선인과 일본인 위안부가 조선인 위안부의 약 2배 정도의 수였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죠. 일본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잖아요. 돈 줄 사람이 없잖아요. 또 하나 공통점은 이렇게 한국에서 커밍아웃한 분들에
대략적인 공통점은 그 뒤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평화롭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증언하신 이게 이제 보면 계속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용당했다 뭐 이런 관점. 경제적으로도 대부분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 생활에서도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공통점. 하나는 이렇게 학자로서 학자가 본분을 지킨다면 이제 진실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이 있을 건데 저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거래가 활발할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맥도날드가 들어가면 군인이 그 국경을 상인이 상인이 넘지 못하는 국경에만 군인들이 넘는다는 게 이제 바스티유가 했던 얘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자꾸 사실도 아닌 과거 지향적인 사회가 되면 미래 전향적인 협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민족 또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생기면 그건 정말 사회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그냥 개인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으로 보고 한국 사람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일본 전체 역사의 죄인 또 한국은 뭐 피해자 이렇게 자처하면 그게 이제 우리도 행복하지 않고 미래의 발전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증오가 쌓이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증오가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회로 치닫으면 그건 우리도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혐의를 하고 혐중을 하면 그쪽에서 당연히 혐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에 대해서 뭐 시진핑이 뭐 이런 해계문 전쟁하니까 반중 정서가 세계적으로 늘어나지만 우리가 그게 노골적으로 했을 때 중국 안에서 반한 감정도 또는 일본 안에서 반한 감정도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그런 관점에서라도 아까 생각이 뒤집어진다는 게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평화로운 삶이나 근邻국가들하고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진실이 아닌 게 우리 이영 교수님의 거짓이 지배하는 거짓의 사회가 돼서는 참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어려운 일에도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학자들이라는 건 늘 데이터가 새로 나오면 다른 또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건데 그 다른 의견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왜 학교를 우리가 신성시한다는 게 무슨 교수를 성역화하는 게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신성시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학교 안에 권위주의 정부 때 학생들 데모 막느라고 맨날 그 전투 경찰들 투입시켜 놓고 뭐 우리 저희는 짭새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이제 맨날 그 민주화 운동했던 세력들이 신성한 교정을 짓밟고 있다, 독재 경찰이 짓밟고 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신성하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특히 문재인 정부의 그들은 그때 학생운동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가 신성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학문적 자유, 양심의 자유 때문에 신성한 거지 무슨 그 교수가 더 도덕적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이 신성한 건가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사회에 발버둥을 치고 계신 거 아닌가. 우리처럼 집단주의 사고가 큰 데서 그런 데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아주 폭언에 의해서 한 2년 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 말만 하고 나면 이제 꼬투리 잡고 마들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고 시빌라이즈된 문명화된 사회가 빨리 됐으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고 여러분도 사실 확인을 하는 제가 우리 FEN에서 이걸 보도하는 그 방영한 이유는 저희가 맨날 팩트 베이스드 이코노믹 네트워크라고 했고
결국은 아까 뭐 살림 이런 것도 보면 다 이게 이영훈 교수님 것도 그렇고 현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형이 상학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경제적 현실이 우리의 사고나 행동을 결정한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마르크스의 기여 중에도 하나죠, 그죠? 예, 그래서 너무 근거 없는 형이상학적인 도덕 담론에 빠지지 말고 진실을 추구하고 팩트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나중에 해도 좋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도전적인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간 뭐 이영훈 교수님이나 이승만 학당, 그다음에 유현 박사님 글들을 보시고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하시는 내용이지만, 아닌 분들은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이 왜 어이없어 하는지를 알아야 뭐 대응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옳으니까 사실 확인 내밀지도 못하면서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증언들 또는 사실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를 꼭 읽어보시고, 한일 관계가 그래야 정상적인 이웃 나라답게 또 교역량이나 뭐 투자 규모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나라였고, 또 지금도 그런 나라니까 일식만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사이에 공통되는 역사와 문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